네, 3차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차 시에서는 중간고사에 대한 간단한 중요한 점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장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일단 제가 화면을 넘기면서 금방금방 설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컴퓨터 쪽으로 잠깐 옮겨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맨 처음에 이동통신 역사가 나오잖아요. 이동통신 역사에서는 제가 이제 강조한 게 있었죠. 여러 가지 쭉 이렇게 나가는 그 연도들이 있는데, 처음 다시 말해서 무선으로 통신을 시작했던 연도는 어느 연도인가, 요거는 이제 의미가 있으니까 좀 외워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 세 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그 FDMA 방식은 어느 게 처음이고, 또 TDMA 방식은 또 어느 게 처음이고, 또 CDMA 방식은 어느 게 처음이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런 거를 잘 중점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되게 많이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세대가 쭉 물론 이제 5세대까지 얘기를 했었고, 3.9세대, 이런 얘기도 이제 했었고, 그 세대가 어떻게 탄생이 되는지, 그리고 0.5세대, 이런 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세대별로의 요 이름이 있었잖아요. 요 이름. 또 데이터 속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3세대부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요 세대가 어떻게 이제 쭉 진행되면서, 이 의미가 이제 이렇게 가는지, 보시면 4세대하고 5세대 이렇게 넘어갈 때는 약간 의미가 달랐고, 여기 1세대, 2세대, 3세대로 이렇게 가는 거는 이 세대가 이제 서비스가 새롭게 탄생되면서 세대가 탄생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잘 이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 방식 변천 과정도 여기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 유럽하고 북미 한국 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유럽과 북미 한국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유럽이 이제 그 TDMA 방식에서 CDMA 방식으로 바뀌었다. 북미나 한국은 계속 CDMA로 가는데, 그래서 CDMA로 이제 통일이 되긴 되지만 좀 다르다. 유럽 쪽은 비동기고 여기는 동기다. 그래서 동기와 비동기의 차이점, 이것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표준화 방법은 주로 이제 여기 왼쪽 두 개가 중요했잖아요. ITU가 하는 역할, OHG가 하는 역할, 그 역할에 대해서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은 끝났고, 2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의 이제 이동통신 종류는 이렇게 이제 크게 셀룰러, 또 PCS는 이렇게 별도로 이제 이렇게 빼긴 뺐지만, 어쨌든 요 두 개를 크게 묶어서 셀룰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구분을 해도 되고, 그리고 요런 방식, 그다음 페이저, CT1, 2, TRS. 그래서 요거는 크게 자세하게 내용을 볼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CT2는 뭐고, CT1은 뭐고, TRS는 또 뭐고, 이런 거를 잘 알아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중에서 이제 요 그림에 대한 거를 한번 우리가 한번 그려봤었죠. 요거죠. 이렇게 이제 이 단말기부터 유선 전화기까지의 이 통신 구성도, 또는 단말기와 단말기 사이의 통신 구성도. 그래서 그 그림 그리는 것도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페이저에 대한 거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요 얘기를 하면서
요쪽에 CT2와 셀룰러 방식과의 이제 큰 차이점이 뭐 한 두 가지 정도 있다 그랬잖아요. 뭐 이런 이제 이동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핸드오버에 대한 얘기라든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셀 구조라는 그런 거, 다시 말해서 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셀 이름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매크로도 있었고, 마이크로 셀도 있었고, 피코 셀도 있었고, fem토 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셀에 대한 얘기, 그것도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TRS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용어에 대한 간단한 그런 얘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다 내용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거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잘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송시순 운영 모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듀플렉스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듀플렉스. 그래서 이게 듀라는 게 두 개고 플렉스는 흘러간다.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송수신 운용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면서 FDD나 TDD 이제 이런 쪽으로 넘어갈 텐데 이거 말고도 또 FDD하고 유사한 FDM 또 FDMA 그런 그 뒤에 붙는 요 용어들이 어떤 그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설명을 좀 했었죠. 그리고 이제 요 세 가지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각각의 방식들에 해당되는 통신 장치가 뭐가 있는지 그런 얘기를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요 디플렉싱에 대한 것도 어쨌든 추가적으로 계속 FDD와 TDD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요거와 요거의 장단점은 뭐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2장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점점 장이 진행될수록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제 보통 이제 한 대여섯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 1번 문제는 보통 단답식으로 이제 많이 냅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개 내죠. 한 서너 개 정도. 그래서 간단히 답할 수 있는 거. 2번이 이제 주관식 문제를 내는데 보통 이제 한 2번에서 한 4번 또는 5번 또는 6번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단답식 1번하고 2번, 3번, 4번, 5번이나 6번 정도 문제를 내죠. 다시 말해서 한 4개나 5개 정도의 주관식 문제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 통신에 대한 수업을 1학기 때 들은 분들은 이제 어떤 형식으로 제가 시험 문제를 낸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비슷한 형태로 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셀룰러에 대한 개념을 이제 제가 설명을 잘 드렸잖아요. 그래서 셀룰러를 쓰는 이유가 뭐냐, 그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용량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또 프리퀀시 리유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요 그림에 대한 거를 잘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총 주파수 대역 이거 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통화 채널 주파수 대역 이거 줍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이렇게 주고, 이런 상황에서 사용 채널 수가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2배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셀 방식을 사용하는 게 용량이 여기서는 2배 차이가 났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수학적인 걸 조금 다뤘죠. 이 면적 구하는 걸 한번 이제 해봤어요. 그래서 정삼각형에서 높이와 밑변 이런 게 주어져 있지 않을 때 면적 구하는 걸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 면적 구하는 거는 이제 길이 2개가 이렇게 있고 사이에 각도가 껴 있으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그런 공식을 통해서 정삼각형의 면적을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면적을 구해보고 얘도 구해보고 얘도 구해보고 다 구해봤더니
결국은 정육각형의 이제 면적이 제일 크더라. 그런 의미는 이제 셀이 여기 이웃한 놈이 있을 때, 이 중복되는 구역이 작다. 중복되는 구역이 작다는 그 뜻이 성능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단순한 도형일수록 또 구현하기는 쉽다. 그래서 이 구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복지역, 즉 성능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이 셀 모양을 선택을 했는데 그게 정육각형이 되더라.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면적 구하는 거하고 정육각형이 선택된 이유에 대해서 잘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파수 재사용 계수에 대한 거의 의미를 또 한번 이제 우리가 들여다봤죠. 계수라는 거가 클러스터의 사이즈 또는 클러스터 내의 셀수 뭐 이런 거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데 FDMA나 TDMA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주파수 재사용 계수가 존재한다. 물론 FDMA가 제일 많고 TDMA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올 수 있고, 그러나 CDMA 같은 경우는 주파수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주파수를 여러 개 사용한다는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1로 본다. 그래서 이 주파수 재사용 계수가 분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용량 차원에서는 이게 값이 크면 클수록 줄어든다. 그런 얘기를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주파수 재사용 계수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렸죠, 그죠? 주파수 재사용 계수. 이제 이게 주파수 재사용 계수를 왼쪽에 쓰고 용량과 성능을 오른쪽에 쓰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 이 주파수 재사용 계수가 떨어지면 이제 값이 작으면 용량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앞에 거를 봐서 금방 알 수 있었고, 성능은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셀 수를 가지고 한번 요 성능에 대한 얘기를 해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셀이 뭐 이렇게 요 안에 4개가 뭐 이렇게 있을 요런 상황에서 이 동일한 뭐 주파수 재사용하는 요 거리하고 또 셀 수가 더 훨씬 한 7개 정도 되는 그런 그림을 그려봤을 때 하고 그렇게 비교해서 보면 여기도 가운데 있겠죠? 그러면 이 셀 수가 많은 놈의 주파수 재사용 거리가 길잖아요. 그래서 이게 길다는 얘기는 그만큼 간섭이 적다. 따라서 성능이 크다. 그래서 주파수 재사용 계수가 크면 성능이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삼각관계, 주파수 재사용 계수를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에 따라서 용량과 성능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느 지역을 설계할 때 용량을 먼저 생각할까, 성능을 먼저 생각할까, 그걸 결정을 하고 그리고 주파수 재사용 계수를 이제 정하면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이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주파수 재사용 하는 그 두 놈의 거리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쪽 셀의 주파수 또 이쪽 셀의 주파수 해서 이제 동일한 주파수 쓰는 놈의 거리를 구하는 건데, 얘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뭔가 구하는 걸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그 방법은 뭐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설명을 안 했죠. 단순히 어떤 것만 알면은 요거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 공식에 따라서 요 K라는 값하고 R 값만 알면 된다. K가 주파수 재사용 계수라는 값이고 R은 반경이다. 그러니까 이 셀 안에 이 클러스터 안에 셀을 몇 개 쓰느냐 하고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만 알게 되면 자동으로 주파수 재사용하는 거리는 나온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 스플리팅과 셀 섹터링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웠죠. 셀 섹터링은 목적이 용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그러한 기술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자세히 잘 드렸죠.
네, 셀 스플리팅에 대한 요 수식, 요거 잘 뭐 기억이 나겠죠? 작은 셀과 큰 셀에 대한 뭐 파워를 한번 비교를 해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반경을, 뭐 2배 줄이든 3배 줄이든, 그렇게 반경이 줄지만 송신하는 파워는 훨씬 더 적게 들게 된다. 상대적으로. 이 줄어든 반경보다 줄어드는 파워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파워가 많이 세이브가 돼서, 그걸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용량이 늘어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셀 스플리팅을 사용하면 용량이 늘어난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고, 셀 섹터링에 대해서는, 뭐 이것도 잘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3개로 쪼개는 거와 6개로 쪼개는 게 있는데 지금 이거를 쓰고 있다. 셀 섹터링은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건 이제 뭐 가볍게 한번 읽어보고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여기가 제일 중요한 그런 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4장.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 말씀드렸다시피 중간고사 전까지는 이 4장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이후 이제 기말고사 볼 때는 그 이제 IS95 채널, 거기가 뭐 6장이 되죠. 예, 거기를 또 잘 알아두면 좋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는 뭐 나올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이제 이 4장에 대한 거에 제일 처음 대확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확산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이렉트 시퀀스 방법과 프리퀀시 호핑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이렉트 시퀀스의 의미가 뭔지 설명을 잘 드렸죠. 데이터 들어오면 PM 코드를 곱하자마자 바로 확산이 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일련의 이 과정을 쭉 거치면서 들어오면 또 확산되고, 들어오면 확산되고, 그래서 이거는 시퀀스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갖고 있고, 바로 되니까 다이렉트라는 개념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방식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일반 그 단말기에서 쓰고 있는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이거가 우리가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자세한 내용들을 많이 또 이제 알려드린 거고, 알려드렸죠. 그죠? 근데 프리퀀시 호핑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얘를 시간으로 이렇게 쪼개는 거이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면서 확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파수가 이렇게 랜덤하게 막 배치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주파수 탐지가 어렵다. 그래서 이 방식은 군 무전기에서 많이 쓴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도약한다, 호핑 시킨다, 호핑한다. 그런 용어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 개념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PM 코드를 넣어서 확산을 시켜보고, 확산을 시키면 다시 원래대로 역확산을 시킨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그림 그리는 거는 잘 이렇게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정보 신호가 2개가 이렇게 있는데, PM 코드는 7개짜리가 있다는 얘기죠. 7개짜리가 이제 그 데이터 안에다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이제 그리는 거를 잘 알아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주파수에 봤을 때 확산이 이렇게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확산을 배웠고, 그리고 1학기 때 변조를 배웠으니까, 우리는 2개 배운 거를 가지고 한번 쏘는 거, 그 다음에 받는 거. 그러니까 송신과 수신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게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서 확산도 하고 변조를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한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2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나가면서 그림이 어떻게 바뀌고, 그 다음에 수식이 또 어떻게 되고, 이거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네. 그래서
요 그림에 대한 거, 뭐, 물론 제가 이제 요 그림은 뭐 좀 잘못된 게 있었죠. 그 잘못된 그림을 제가 바로 잡아 드려서 했었으니까, 그거를 잘, 제가 설명한, 영상을 잘 보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화살표 이제 방향이 조금 이제 잘못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쪽에 로우 패스 필터도 사실은 두 개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 로우 패스 필터는 적분하는 거라 그랬고, 여기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적분이고 하나는 말 그대로 필터의 기능을 갖고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신을 했을 때 이제 이게 복조하고 또 역확산 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원래 데이터 복원시키고 이걸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그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쭉 가면서 그림이 이렇게 가는 거 그림을 잘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수식이 이제 또 쭉 진행되는 거를 한번 해보라 그랬는데, 그림은 노이즈가 들어온 상태에서 그림을 쭉 끌고 끝까지 가시는 그런 그림으로 공부를 하시고, 수식은 요 노이즈에 대한 거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수식에서는 노이즈를 빼고 수식을 전개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노이즈라는 거가 여기 이제 변조된 거를 복조할 때, 그때 이제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노이즈가 적분기를 통과하면은 사라진다, 이런 거를 수식적으로 증명하는 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없어진다라고만 했는데, 되게 복잡한 그 수식 전개를 통해서 그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노이즈를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수식은 보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수식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할 때는 요 노이즈에 대한 거는 다 이제 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수식에 대한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노이즈는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문제를 꼭 낸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 제가 내준 데에서도 아마 2개나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어졌을 때, 또는 S라는 요 값이 데이터가 3개가 있을 때, 아니면 뭐 S를 3개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 그랬죠. 요거를 3개 만들면 PM 코드가 3개가 될 거고, 이런 그림이 될 거예요. 3개라고 만약에 하면, 그러면 뭐 1, 2, 3, 뭐 4, 뭐 5, 6, 7, 뭐 이렇게 가겠죠. 이게 2개일 때는 6번까지 가는데, 하나 더 있으면 7번까지 갑니다. 그 대신 요게 데이터가, 요 신호는 2개인데 데이터가 요게 3개가 있으면, 근데 이제 요 3개짜리 때문에 한 칸 더 늘어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말고, 잘 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그죠?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근데 뭐 사실 요 앞단, 요것도 여러분들이 따로 그려서 이제 1번을 이렇게 그리면 훨씬 편하겠지만, 또 여러 번 하다 보면 요거는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바로 1번으로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요 앞단에서 요 그림이 잘못 그리면요, 이 다 틀리게 되거든요. 이 뒤에가 조금 틀리면 점수를, 좀 부분 점수를 많이 주는데, 이 앞단에서 틀리면 점수를 거의 못 받아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M 코드 만들어지는 거는 충분히 설명드렸죠. PM 코드 이렇게 구조를 주고 초기 값도 준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 PM 코드를 발생시켜라. 그래서 요 exclusive OR라는 그런 요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드렸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발생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PM 코드의 특성도 뭐 바로 이제 이번 주에도 설명을 잘 드렸었어요. PM 코드의 특성은 여기 평형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런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상관 특성이 있다. 그 3가지가 있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천위 및 가산 특성도 PM 코드의 특성이긴 뭐 한데, 요거는
조금 그래도 그 세 가지보다는 비중이 떨어진다. 그러더라도 이러한 특성은 재미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예, 그런 거를 숙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됐죠? 요 그림 그리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근데 요 뒤에 PM 코드가 뭐가 있다.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뭐 몰라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요 정도 가지고 시험을 보면 뭐 제가 말씀드린 그 안에서 다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충실히 수업을 잘 들은 분이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낼 겁니다. 뭐 제가 또 만든 책도 있지만 그 책은 뭐 크게 보지 않아도 제가 내드린 그 연습 문제, 그 다음에 설명해드린 수업 시간의 내용, 그것만 가지고 잘 공부를 하면 문제 푸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50분 시간을 줘도 잘 푸는 사람은 한 20분, 25분 되면 문제 다 풀고 나가고요. 그리고 또 신중하게 푸는 분들은 또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고사 시험 잘 보시고 9주차가 되나요?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